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 주간 있었던 해외 축구 가십을 잔잔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이고요. 첫 번째 주제는 은쿵쿠, 가르나초, 맞교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첼시 1티어라고 불리는 멘로라는 기자 아래서 나온 얘기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일단 은쿵쿠, 가르나초 현재 맨유와 첼시에서는 다음 시즌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은쿵쿠는 포체티노 때는 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고 마레스카 체제에서는 사실상 서브 멤버로 분류되면서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요. 또 가르나초 역시 아모림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다음 시즌에서는 맨유에서 자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은쿵쿠와 가르나초 둘이 맞교환을 했을 때 누가 더 손해인지 누가 더 이득인지 이런 것들을 제 생각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요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나이입니다. 나이는 은쿵쿠가 27살, 97년생이고요. 가르나초는 20살, 04년생입니다. 나이로 치면 둘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은쿵쿠는 지금 팀을 옮긴다고 했을 때는 전성기 나이에서 활약할 수 있는 마지막 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가르나초는 우리가 오래 보고 익숙한 선수긴 하지만 20살로 매우 어리고요. 아직 한참 축구 선수로서의 인생이 남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나이만 비교해 봤을 때는 맞교환 시에는 가르나초를 데려가는 첼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24-25 시즌을 한번 보겠습니다. 24-25 시즌 은쿵쿠는 14골과 5개의 도움 2069분을 뛰었습니다. 가르나초는 11골과 10개의 도움 3569분을 뛰었습니다. 일단 은쿵쿠 공격 포인트 19개인데 2000분밖에 소화하지 않았어요. 출전 시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공격 포인트를 뽑아내 준 건데요. 여기에는 살짝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컨퍼런스 리그에서 대부분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는 거죠. 또 은쿵쿠가 컨퍼런스 리그 토너먼트 후반 단계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예선전 단계, 조별리그, 리그 페이즈 그런 느낌으로 진행됐던 경기들에서 득점을 많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득점의 순도는 그렇게 높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르나초도 올 시즌 21개의 공격 포인트, 꽤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줬지만 결정적인 기회에서 놓쳤을 때가 많아서 저 스텝보다는 조금 더 쌓을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비교해보면 먼저 플레이메이킹과 결정력 이런 것들은 은쿵쿠가 앞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동료를 이용할 줄 알고 특히나 이제 은쿵쿠는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공이 떨어질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골 결정력 역시 가르나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군더더기 없이 바로 갖다 대는 슈팅 스킬이 좋아서 가르나초를 팔고 은쿵쿠를 데려온다면 골 결에 대해서는 맨유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스피드, 활발함, 오프 더블 이런 부분들은 가르나초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오프 더블은 어떤 박스 안에서 지공할 때 좁은 공간보다는 역습할 때나 상대가 라인을 살짝 올렸을 때 그 뒷공간을 파주는 움직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나초가 그런 큰 단위의 오프 더볼이 은쿵쿠보다는 더 좋고 더 성실하다고 느꼈고요. 말 그대로 활발함. 예를 들어 가르나초가 왼쪽에 투입됐을 때는 왼쪽에 공이 많이 돌고 왼쪽에서 공격이 많이 나오는 그런 활발함이 있고요. 스피드 역시 가르나초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서로 분산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누가 이득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냉정하게 맨유는 은쿵쿠가 필요한 유형의 자원은 아닙니다. 2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은쿵쿠가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브루노, 마운트, 쿠냐, 아마드, 마이누 여기에 영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은베모까지 더하면 2선에 뛸 수 있는 선수 자체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맨유 입장에서는 가르나초를 준다고 했을 때는 다른 자원을 데려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건 아닌 상황인 거죠. 반면에 첼시는 오른발잡이 왼쪽 윙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가르나초라는 선수의 프로필은 어느 정도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필요성 이건 첼시 측에서 조금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금 역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은쿵쿠가 첼시에서 받고 있다고 추측되는 주급은 19만 5천 파운드입니다. 우리 돈으로 3억 6천만 원 정도이고요. 가르나초는 맨유에서 5만 파운드, 그러니까 9,2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이 주급 차이가 약 4배 정도 나는데요. 여기서
가르나초가 첼시로 갔을 때 조금 주급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은쿤쿠보다는 저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첼시 입장에서는 고주급자를 내보내고 조금 더 적은 주급자를 데려오는 그런 느낌으로 트레이드가 성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맨유는 주급을 슬림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은쿤쿠를 데려온다는 건 확실히 은쿤쿠가 오자마자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리셀까지 비교해도 가르나초가 조금 더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르나초가 7살이나 더 어린 나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나초는 충분히 실패하더라도 다시 팔 수 있고요. 뭐 금액의 몇 %를 회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회수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반면에 은쿤쿠는 27살.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영입이고요. 즉시 전력감인 만큼 당장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점은 아무래도 은쿤쿠가 더 높죠. 21-22 시즌 35골과 16개의 도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고요. 아무래도 축구에 대한 경험 같은 것도 은쿤쿠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찍머가 네 생각은 어떠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르나초를 데려가는 첼시가 조금 더 유리한 거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첼시는 오른발잡이 왼쪽잉어가 필요한 상황인데 주급까지 낮출 수 있고 더 어려서 리셀 가능성도 있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뭐 이런 면들을 종합했을 때는 첼시가 안 쓰는 은쿤쿠라는 자원을 내보내고 데려온다. 이러면 첼시에게는 맨유보다는 더 이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맨유 입장에서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쿤쿠라는 선수가 첼시에서 잠깐 주춤했던 거였고 맨유에서 살려볼 수 있다. 맨유에서 살아난다.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양쪽 다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첼시가 조금 더 유리한 거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은 다르윈 누네스입니다. 누네스가 나폴리행에 그린라이트가 켜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로마노 쪽에서 나온 얘기고요. 이제 누네스가 콘테 감독의 프로젝트에 공감 중이라고 합니다. 콘테가 시즌 끝나고 뭐 나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엔 나폴리에 남기로 했고 또 세리에를 우승시킨 감독이기 때문에 누네즈 역시 콘테라는 명장 아래서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누네즈를 어차피 매각하는 거라면 자신들이 들였던 이적료를 최대한 회수하는 게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누네즈에 대한 사우디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안도 왔었던 거고 가장 최근에는 겨울 이적 시장 기간에 누네즈에게 사우디 측 제안이 왔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리버풀 입장에서는 돈 더 되는 쪽은 사우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누네스의 의사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나폴리로 간다고 하면은 루카쿠와 투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빠르고 힘 좋은 역습 듀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콘테가 백스리도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폴리에서 백스리 체제로 변경하면서 투톱을 쓰는 거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다르윈 누네스를 데려왔을 때 금액 8,500만 유로 1,346억 중에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까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르윈 누네스를 판다고 했을 때는 리버풀은 9번 영입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트라이커가 조타밖에 남지 않는 건데 그럼 9번 영입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리버풀이 누네즈 팔고 새로운 9번까지 영입한다. 그러면 25-26 여름 이적 시장은 진짜 리버풀이 미친 이적 시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버풀이 또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코나테 이야기입니다. 코나테가 리버풀과의 재계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구단 측에서는 코나테를 재계약해야 했을 때 살라, 반다이크 재계약에 일단 집중을 했었고요. 그 둘의 재계약을 완료한 뒤에는 코나테에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나테가 지금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리버풀 입장에서도 좀 촉박하게 돌아가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버풀 측에서 제안한 거는 코나테야 성과 기반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주급은 조금 낮게 가져가고 어떤 조건을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그런 조항을 제시했겠죠. 뭐 성과 기반이라고 했을 때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코나테가 부상으로 잘 못 나오는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뭐
경기에 출전한 게 몇 경기 이상이면 주급을 몇으로 올려준다든지, 내지는 뭐 리버풀과 같이 해서 몇 경기 이상 뛰고 리그 우승을 했을 때 코나테에게 얼마를 보너스로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성과 기반으로 가자고 했는데 코나테의 에이전트 측에서는 그냥 기본 주급 더 올려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빵을 더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당연히 이제 코나테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리버풀 입장에서도 부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한 거겠죠. 그래서 각자의 믿는 구석이라고 제가 한번 써봤는데, 리버풀은 이제 월드컵 1년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코나테가 국가대표팀으로 월드컵 나가기 위해서는 출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압박을 하는 거죠. 너 지금 우리랑 재계약 안 하면 내년에 너 어떻게 뛰게 할지 모른다? 약간 이런 분위기를 흘리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흘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게히 영입설입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도 코나테가 실력이 좋기 때문에 또 마냥 벤치에 앉혀놓기는 좀 힘든 자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게히를 영입한다면 또 얘기가 다르죠. 게히를 영입한다는 건 어느 정도 주전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센터백을 데려오는 거고, 그랬을 때 반다이크라는 부동의 주전이 있기 때문에 짝으로 게히 쓰고 너는 출전 시간 덜 준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코나테는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선수에게 유리한 계약 기간이고요. 리버풀 입장에서도 코나테급의 선수를 현금화한다면 꽤 많은 비용으로 현금화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정도 실력에 이 정도 나이를 가진 선수 전 세계에서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코나테가 리버풀 너네 내 조건 안 맞춰주면 나 1년만 그냥 버티고 다른 데로 그냥 이적료 없이 나가버린다?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실제로 코나테는 뭐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이런 팀들이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코나테가 주장하는 것도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과연 이 코나테의 재계약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콴사 얘기입니다. 레버쿠젠이 왜 콴사에게 큰 돈을 쓸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어요. 사실 리버풀에서 콴사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콴사에게 레버쿠젠이 3천만 파운드, 우리 돈 555억이라는 큰 돈을 지불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의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타고난 신체입니다. 키 190이라는 신체를 가지고 있고 떡 벌어진 어깨, 이런 피지컬은 저는 콴사가 잘 타고났다고 생각을 해요. 센터백으로서 적절한 피지컬이고, 그래서 콴사가 여기서 퍼포먼스만 올려준다면, 실력 끌어올려준다면 이 타고난 신체와 더불어서 아주 좋은 센터백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나이가 2003년생이에요. 22살이고 리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쿠젠에서 잘하든 못하든 다시 되팔 수 있는 정도의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레버쿠젠에서 고려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잉글랜드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홈그로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것들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는 메리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메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팔 때 괜찮은 가격에 팔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데려온 것 같고요. 또 브렌트포드로 간 반덴베르, 사우스햄튼으로 간 하우드 벨리스,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반덴베르도 리버풀에서 제대로 뛰지 못하다가 브렌트포드 가서 리버풀 때보다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고 있고요. 하우드 벨리스 역시 맨시티 소속이었지만 여러 팀들을 임대 다니면서 경험을 쌓다가 결국에는 사우스햄튼에 완전히 영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린 선수 미리 데려가서 우리가 키우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리셀의 관점에서 콴사를 데려가는 게 레버쿠젠에선 큰 메리트로 작용했을 것 같고요. 레버쿠젠에서는 콴사의 가능성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은베모 얘기입니다. 맨유가 은베모 측에 상향된 제안을 했다고 해요. 최근 제안은 총액 6천만 파운드, 우리 돈 1110억 정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렌트포드 측에서는 쿠냐랑 비슷한 가치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6,500만 파운드 정도를 원한다고 하고요.
이제 1203억인데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는 한 9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유가 은배무를 데려갈 때 이 90억을 더 주고 데려갈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과연 양 팀이 이 금액 차이를 잘 좁힐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드 벨링엄 얘기입니다. 벨링엄이 지금 클럽 월드컵에서 멀쩡히 잘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벨링엄이 어깨 부상을 안고 계속해서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깨 부상이 클럽 월드컵 이후에 수술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클럽 월드컵 이후에 어깨 수술 받고 나서는 3개월 정도 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벨링엄 하는 거 보니까 사비 알론소 체제에서도 완전히 핵심 선수로 활약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4-3-3 체제에서는 박스 투 박스 내지는 메잘라처럼 플레이할 것 같고, 또 알론소가 전술적으로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벨링엄이라는 선수를 어떻게 사용할지 또 기대가 되고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시즌 초반에 벨링엄의 공백이 우려가 됩니다. 바르셀로나가 지난 시즌도 좋았고 이번 시즌도 일단 조안 가르시아라는 골키퍼 영입하고 하면서 2연속 우승을 노려볼 것 같거든요. 또 니코 윌리엄스 이런 선수 데려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말 더 무시무시해지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레알 마드리드가 시즌 초반에 승점을 잘 챙겨놓는 게 중요한데, 그때 벨링엄의 공백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아주 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르다 길러나 마스탄 투오노 같은 선수들의 대체 활약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수비 맨디입니다. 아스날이 수비 맨디 이적이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이적료는 6,500만 유로, 1,029억을 분할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결국 아스날은 1,000억이 넘는 돈으로 수비 맨디를 데려오게 됐고, 이제 수비 맨디라는 선수가 뭐 옷을 입어봐야 안다, 이 선수의 마음은 끝까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스날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비 맨디는 현재 런던에 머물고 있다고 하고요. 등번호도 36번 착용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많이 가까워져 있다, 등번호까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회계와 재정상의 이유로 발표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아스날이 아니라 소시에다드 측 재정 상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아스날에서는 제1의 피벗, 그러니까 공받아주는 선수가 될 것 같고요. 수비자라는 조르지뉴, 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후방에서 볼 배급이라든지 또 수비적인 역할, 안정적인 저점을 보장해주는 역할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라이스 웨데고르를 더 날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루니 바르다그지, 바르셀로나 근접입니다. 이 선수는 FM이라는 축구 감독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M 유망주 고트 중 하나로 불리우는 선수고요. 코펜하겐 소속이고 2005년생 19살에 왼발잡이,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가능한 선수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야말의 백업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야말이 좀 비정상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잘했던 거지, 이 선수도 지금 완전히 유망주의 나이예요. 2005년생이 2007년생의 백업을 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백업으로 사용하면서 충분히 키워볼 만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24 시즌에 장기 부상 이후 폼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장기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었고,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평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선수의 포텐셜을 보고 데려온 것 같고, 200만 유로, 우리 돈 31억, 아주 저렴한 돈으로 이 선수를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론 15%가 포함된 거래라고 해요. 이거는 코펜하겐 측에서는 당장 이적료로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혹시나 이 루니 바르다그지라는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동했을 때 이적료의 일부분을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바르셀로나가 만약에 이 선수까지 영입한다고 했을 때는 진짜 정말 무서워지거든요, 멤버가. 야말에게 휴식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니코를 데려오면서 하피냐에게도 가끔 휴식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내지는 하피냐와 니코를 같이 쓰면서 야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정말 무서워지는 바르셀로나고요. 뭐 중원은 지금 뎁스가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센터백 쪽만 어떻게 좀 해결하면 지난 시즌보다 더욱더 강력해진 바르셀로나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